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해안 산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나흘째, 강릉 동해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다소 잦아들어서 불 끄는데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짙은 연기와 안개 때문에 헬기마저 제때 뜨지 못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오늘 산불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백두대간이 짙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진화 헬기에서 바라본 하늘은 마치 구름 속을 지나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산불 발생 나흘째,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낙엽 밑에 깔린 습기를 머금은 땅이 강한 불과 열에 짙은 연기를 내뿜었고 안개까지 겹치면서 하늘은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짙은 연기는 근처 헬기장으로 확산되면서 헬기들이 연료를 채우고도 제때 뜨지 못했습니다. 연무가 그 산 정상 하단부로 깔려 있어서 하단부에 있는 화선은 진입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울진 삼척의 진화율은 50%에 머물렀고 화선 길이만 60km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끄겠다는 강릉 동해 산불의 진화율도 90% 선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밤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바람이 남동풍으로 바뀌면 불길이 내륙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 피해 면적도 어제보다 6천여 헥타르가 늘어난 2만 1,70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2만 3천 헥타르를 태우고 2명의 사상자를 낸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지는 오늘 밤 총력전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산불 현장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나흘째 접어들면서 5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 들면서 다시 내륙 쪽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송 군락지와 인구가 많은 울진 읍 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배현정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울진 산불 재난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하루 종일 불길을 잡으려 사력을 다했지만 산을 뒤덮은 연기 탓에 큰 불을 잡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야간 특수 진화대원들이 화선, 그러니까 불줄기를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잦아들었던 바람은 오후 들어 다시 내륙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 일대와 인구가 많은 울진읍 방향으로 불길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저지의 보루인 소강리는 300m 앞까지 불길이 들이닥쳐 해가 진 뒤에도 저지선 확보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와 유전자원 보호구역에는 이미 7톤가량의 산불 지연제도 살포해 놨는데요. 다행히 밤에는 바람이 내륙에서 해안 쪽으로 약하게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진화 인력을 이 지역에 집중 투입해 저지선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존 진화 소방군 헬기 외에 국방부 헬기가 추가로 산불 현장에 투입됩니다. 울진 삼척 산불의 피해 면적은 1만 8천 헥타르에 육박하고 있고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축물 645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밤에도 울진군 12개 마을 주민 등 338명이 임시 거주시설로 대피해 진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산림청은 불이 시작될 당시 발화 지점을 지나간 차량 4대의 정보를 확인하고 실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재난지휘본부에서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당초 오늘 다 끌 수 있을 줄 알았던 강릉 동해 산불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밤에도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쳐야 할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하라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수십 채가 잿더미로 변한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주변으로 폐허가 된 집들이 눈에 띄는데요.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계기관에서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놨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오늘 강릉 동해 산불을 완전히 진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헬기 25대와 진화 인력 2,700여 명, 장비 70여 대를 총 동원했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완진 희망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산간 곳곳에서 피어나는 잔불과 짙은 연무가 복병이었습니다. 헬기 진화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강릉동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과 같은 9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과 동해 지역에선 주택 70여 채가 불에 타고 산림 4,0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심 주택가 불이 모두 꺼지면서 대피했던 주민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재민 20세대 40명은 아직도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간 곳곳에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밤새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야간 산불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동해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대화 내용을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여 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부실 수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업체에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포착하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혹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 후보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평소 친분이 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김 씨는 2011년 수사 선상에 올랐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가 당시 자신을 찾아왔다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대신 윤 후보와 막역한 사이이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이 주인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지. 김 씨는 박 전 특검의 인맥이 통했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X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통했지. 그냥 봐줬지. 또 다른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조 씨에게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그간 TV토론 등에서 브로커 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을 공개한 신앙림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하기 전 털어놓은 김만배 씨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그러나 녹취 전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MBC의 질의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 10여 년 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자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종잣돈으로도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후보가 왜 책임론에 휩싸이는지 계속해서 이재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1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일 금융비리로는 최대 규모라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회장을 비롯해 4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종 청탁의 대가로 1억에서 3억 원대의 돈을 받은 공무원과 업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성남 대장동 개발업체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받은 브로커 조모 씨는 무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계좌까지 추적해놓고도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조 씨는 4년이 흐른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 끝에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합니다.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당시 수사 대상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가진 대출에만 국한됐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4월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대출 역시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는 PF 대출로 분류돼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다 들여다보고도 일반 대출이라 수사를 안 했다는 윤 후보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김만배 씨가 당시 조 씨에게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윤 후보의 오랜 인연도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발언으로 추정되는 윤 후보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96년에 강릉지청을 뽑아요. 20년 됐지. 강릉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그냥 공수부 장관 연구관으로 만나고 거기에 닿으면은 안 가지.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오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조 씨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문제 녹음 파일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해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는 김만배 씨의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또 땅값이 오르자 추가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는 이재명 시장을 향해 공산당 같다며 욕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김만배 씨는 당초 화천대유 밑에 자회사 18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팔려고 했지만 성남시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그게 왜냐면 하나도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선배당금으로 3,700억 원을 요구한 게 투자자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선배당 받아가겠다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낸 것도 역시 성남시의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 도시개발공사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관여했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놨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뿔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난 놈이야. 나중에 대장동 땅값이 올라 개발 이익이 커지자 이재명 시장은 터널과 배수지 건설 등 공익 환수를 추가로 요구했고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이 욕을 하며 다녔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리도 계속 이게 이제 이 부대 조건이 자꾸 붙는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공산당 같은 했더니 성남 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역시 김만배 씨 측에 특혜를 주기는커녕 개발 이익 환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틀 남은 대선, 정치권은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인 게 드러났다. 당장 특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왜 대선 직전에 터뜨리냐.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불법 대출 관련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이 나오자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에 몸통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말했던 윤석열을 죽일 카드는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가 분명하다며 3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특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비리를 눈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 씨앗이자 출발점입니다.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것 역시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또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많이 괴롭혔다고 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이 후보에게 누명을 씌운 윤 후보는 석고대죄를 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후보도 직접 나서 적반하장과 후한무치의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9월 녹취록을 왜 지금 공개하냐며 대선 막판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녹음 내용은 김 씨가 수사를 무마하고 이 후보를 방어하려 거짓말한 것이라면서 대출 브로커도 2011년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이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끊긴 흔적이 있다며 녹취록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짜깁기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 흑색 선전, 표심 왜곡이 도를 넘어서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 없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 후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단군 이래 이런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부정부패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저 이재명의 민주당은 뭡니까, 여러분? 대장동 공방의 공격과 수비를 뒤바꾼 김만배 녹취록은 대선을 이틀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자,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오늘도 바쁘게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를 거쳐서 충청도까지 방문하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평화와 경제를 모두 살릴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달라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풍선과 유채꽃을 함께 든 제주도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시는 4.3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롭고 통합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역대 대선에서 제주도에서 이기는 후보가 언제나 승리했다며 제주에서 확실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곧바로 부산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소화제 광고로 유명한 부산 출신 배우와 무대에 올라 국민 소화제임을 자인했습니다. 박빙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속이 쓰려요. 3월 9일 오후 11시 이재명 당선! 이 후보는 국정은 연습할 시간이 없는 실전이고 초보가 아닌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필요하다며 빠른 민생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번 여름이 가기 전까지 민생 회복, 경제 회복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이어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지역에서 40%, 대구 경북에서 30%의 지지를 보내달라면서 선거 막판 취업제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유세도 중 경북도민의 노래를 부르는 등 경북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치, 실용정책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우리 전 후보께서 대구 경북 정책 5개인가 약속한 거 제가 다 이어서 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국민을 믿기에 승리를 낙관하지만 안개 선거에선 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날 수도 있다며 마지막까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려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경기도를 샅샅이 훑으며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임을 감안해 대장동 의혹을 거듭 거론하며 이 후보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저런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건지, 내가 여기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제가 뭐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현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부패한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후보를 향해선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머슴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그건 머슴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놈입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같으면은 곤장 좀 맞고 쫓겨나야 되는.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4% 강성노조만 대변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제도가 저소득 노동자에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그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 일 못하게 해야 됩니까? 윤 후보는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이것만 잘 막아도 청년 일자리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은 자격이 없다고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가를 찾아서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같은 비주류를 대변해 왔다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냐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IT 노동자들이 많은 성남 판교에서 출근길 직장인들과 주먹 인사를 나눈 심상정 후보는 곧바로 충청의 대학가를 찾아 청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건 35년 양당 정치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 비주류를 대변해온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0%의 시민을 대표하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한민국 바꾸겠습니다. 소수가 다수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권력을 잡기 위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고 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려는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성차별을 만연하게 만든 그런 제도, 관행, 의식을 과감하게 극복해서 젠더 선진국 만들자. 이게 심상정의 페미니즘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특히 심 후보는 사표 심리를 의식한 듯 자신에게 주는 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며 소신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도 서울 대학가를 돌며 청년층과 여성들을 상대로 막판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둔기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백주 대낮에 공당의 대표가 중대한 폭력을 당한 건데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을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잠시 뒤 한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달려들더니 둔기로 송 대표의 뒤통수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송 대표는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머리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근처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를 가격당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고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검은 봉지를 싸맨 망치를 휘두른 71살 A씨는 즉각 제압됐고 경찰은 선거운동 방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최근 송 대표의 일정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던 정치인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으로 공격당한 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커터칼에 자상을 입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고 이재명 후보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까운 것인데
폭력은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국 125개 언론사 언론인들이 가입해 있는 언론 노조를 민주당 전위대라고 몰아세우면서 뜯어 고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허위 사실이자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망언을 넘어선 폭언이라면서 윤 후보의 언론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기도 유세에서 민주당을 성토하던 중 돌연 비난의 화살을 언론 노조에 돌렸습니다. 그 강성 노조 전위대로 세워서 가진 못된 짓 다 하는데 그 천병 중에 천병이 바로 언론 노조입니다, 여러분. 전국 125개 언론사에 15,000여 명의 언론인들이 가입해 있는 산별 노조인 언론 노조를 권력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규정지은 겁니다. 언론 노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치 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 일삼고 국민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왔습니다, 여러분. 언론 노조와 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윤석열 후보는 전국의 1만 5천 언론 노동자들을 민주당의 전위대니 천병이니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론단체들은 특히 언론 노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언은 공영 언론에 또다시 피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 녹취록을 폭로한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진실 보도가 두려웠던 것이냐고 맹비난했고 정의당도 노조 혐오 발언이 망언을 넘어 폭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그럼 다시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 상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이 시작되던 사흘 전 강한 바람을 타고 불티가 날아온 동해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불길이 올랐습니다. 무려 10km나 떨어진 해안가까지 삽시간에 불이 번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김형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정오 무렵 KTX 열차가 지나는 철교 너머 야산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불길이 치솟고 잠시 후 진화헬기가 물을 퍼붓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10km 떨어진 동해시 등대 마을까지 다다른 겁니다. 불은 도로와 산등성이를 따라 사방으로 퍼지고 주민들은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물을 뿌리며 사투를 벌입니다. 번지면 이제 밑에 이 밑에 다 집이거든요, 이게. 그럼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불렀는데 안 오잖아, 여기는. 1시간쯤 지나자 불길은 산비탈의 주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도깨비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티는 곧 묵호 등대까지 위협합니다. 처음이래요, 여기 산재가. 산불 난 지도 처음이에요, 와갖고. 지금도 벌벌 떨리잖아. 그래 아래쪽에 모았어. 그래 어제 아침에 왔어. 진화헬기는 묵호항에 바닷물까지 퍼부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과 3시간 만에 불길은 산을 넘어 바닷가까지 도달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한 불길은 이곳 해안도로까지 와서야 멈췄습니다. 설마 이곳까지 산불이 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관이 있어갖고 막 바닷물로 해가지고 되나 했는데도 워낙이 말라가지고요. 다 텄어. 어우,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묵호등대 주변에서만 주택 30여 채가 불탔고 관광산업의 근간인 산림과 도로까지 산불은 모두 앗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자, 이렇게 산불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사찰에 있는 문화재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진 산불은 천년 고찰 불영사의 턱 밑까지 들이닥쳤는데요. 이미 국보급 문화재 절반은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했지만 옮길 수 없는 문화유산들은 방염포를 씌우는 등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백 년간 불영사 대웅전 마당을 지켜온 불영사 3층 석탑. 그 위로 하얀 방염포가 씌워집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석탑을 에워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유리가루 성분으로 만들어진 방염포를 씌워 석탑이 불에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불이 이렇게 만약에 옮겨 붙었을 경우에는 화강암의 특성상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지정보물 영산회상도와 의뢰용 가마인 불연은 단단히 쌓여 안전한 경주문화재 연구소로 이송됐습니다. 문제는 옮길 수 없는 다른 보물들입니다. 국보급 문화재인 대웅보전과 응진전은 목조 건물인 탓에 불이 붙으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당 주변에 물을 뿌리고 수시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사찰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이 만일에 내려오더라도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저지선 여기 보시면은 낙엽하고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곳 불영사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찰 안팎으로 강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 산불의 불머리 진압이 난항을 겪으면서 불길은 이제 불영사 바로 앞인 대흥리까지 다가왔습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지금 또 강풍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불의 지금 이쪽 불영사 신라고찰 쪽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보물을 4점이나 간직한 천년 사찰과 아름다운 불영계곡,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2019년 4월에도 강원도 동해안에는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었죠. 당시 거대한 불길이 휩쓸고 간 흔적과 고통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았는데 3년 만에 바로 그곳에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갔던 강원 강릉시 옥계면. 그날의 악몽은 또 찾아왔습니다. 집 바로 앞에 산이 공포스럽게 타들어갑니다. 3년 전엔 집 바로 뒷산이, 이번엔 앞산이 불덩이가 되는 걸 지켜본 정도화 할머니는 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아이고 놀랬지. 일일을 아주 저번 전에 일일이 떠났지. 정신이 없었어. 연로한 아버지 혼자 사는 고향에서 또 산불이 났다는 소식에 서울, 수원, 이천에서 달려온 사형제. 산불이 날 때마다 달려와 진화에 힘을 보탰던 둘째 아들의 지휘로 사형제는 밤새도록 냇물을 퍼부으며 간신히 고향집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뭐 이런 걸 다 가져가가지고 불리러 오면은 내로 이렇게 쫙 내려면 죽 써가지고 계속 퍼보는데 개울물 계속 퍼봐가지고 넘어지만 못하더라 이쪽으로. 3년 전에도 이번에도 산불은 이 마을을 거쳐 동해시로 넘어가 큰 피해를 냈습니다. 다른 지역에 또 피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제가 뭐 여기 살면서 참 미안한 생각도 많이 나죠. 아니 우리가 죄인처럼 느껴져요. 여기서 불이 2번이 나다 보니까. 3년 전 피해를 면했던 최종우 씨는 이번엔 결국 집과 비닐하우스를 모두 화마에 내줘야 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쌀과 씨감자는 물론 세탁기 같은 가재 도구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뭐 정신이 없지 뭐. 이거 뭐 꼼짝을 못해. 완전히 뭐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 3년 만에 또 닥쳐온 불길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망상동 주민들은 망연자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깊은 산간의 오지 마을은 이번 산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찾았더니 아직까지도 불씨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를 이어 터잡아 살아온 산간마을.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해 검은 분진만 날리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잔불은 꺼지지 않고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탄 집을 참아볼 수 없어 먼 산만 쳐다봅니다. 눈물도 안 나고 솔직히 너무 잠잠합니다. 이 마을에서만 주택 17채가 불탔는데 마을 주민 대다수가 8, 90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전부 95, 90, 나이 제일 적은 사람이 80이에요. 그 노인들만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묵고 자고 할 데가 없고 입고 벗고 할 옷도 없으니까. 불길이 마을을 덮쳐오던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몸이 떨립니다. 대나무가 많으니까 불이 막 한 10m 이상 치솟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불이 여기는 엄청 났어요. 피해가 집중됐던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인적을 찾아볼 수 없고 폭격을 맞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순식간에 폐허로 변한 이 산골 마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빠른 피해 복구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수저 하나도 없으니까 우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는 자고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은 모두 270여 채. 울진군은 피해 주민들에게 컨테이너 임시거주 시설을 서둘러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마음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생업을 제쳐두고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잠시나마 이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검은색 반려견이 사흘 만에 찾아온 주인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간식을 꺼내주자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나 방 안에 있는데 지져서 알았지. 불 오는 건 처음에 몰랐어.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고 바닥엔 새까맣게 탄 문고리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방인데 이게 기억대로 이래 나가가지고 이렇게 깼거든. 8년째 홀로 지켜온 집. 산불에 대비해 집 뒤편에 방화수를 3통이나 준비했지만 물통은 흔적조차 안 남았습니다. 물 뿌리고 자기가 도망가기 바빴는데 뭐. 바닥에 나뒹구는 가스레인지. 화재 전날 샀던 생수병은 새카만 재를 뒤집어 쓴 채 겨우 형체만 남았습니다. 숟가락 하나 못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냥 몸만 쫓아 나온 거예요. 멍멍하는 게 어디 한정씩 나간 것 같고. 경북 울진 지역에서만 이재민 250명이 나흘째 14개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집이가 시체 타고 창고 타고 꼬치 건조실 다 타고 기계 다 타서 잠도 못 자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차려준 한 끼 식사를 먹으며 잠시나마 시름을 달랬습니다. 식사가 괜찮고 맛있어. 맛있게 해서 노인들 차려주니까. 이재민 160명이 머무는 울진 체육센터 앞. 찬바람을 맞아가며 이재민과 산불 진화에 동원된 군인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 끼에 1000명에서 2000명분을 준비합니다.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문 닫았어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처할까 싶어서. 하루 평균 자원봉사자는 600명. 생수 등 구호 물품도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모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우는지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사전 투표 당시 코로나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죠. 중앙선관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레 본투표 땐 확진된 유권자들도 투표 시간만 다를 뿐 일반 유권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대선 본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농산 어촌에 살거나 교통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에 확진되거나 격리된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 확진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땐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 용지들을 선거사무원이 중간에 모았다가 나중에 투표함에 대신 넣어주는 방식이었는데 본투표 땐 확진자도 본인 확인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같은 투표함에 직접 넣게 됩니다. 지난 사전투표 당시 혼선의 배경이 됐던 선거사무원의 확진자 기표용지 중간 운반 과정을 아예 없앤 겁니다. 선관위는 다만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는 투표소에 미리 도착해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투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기 시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 기표소를 추가 투입해서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 3곳에서 일부 확진자에게 배부돼 논란이 됐던 기표된 투표용지는 정상 기표된 만큼 유효 처리하기로 했고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은 해당 사례들을 취합 분석해 본투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나흘째 2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올리고 임신부와 투석 환자 등 고위험군을 치료할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901명으로 주간 사망자 수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넷째 주 532명보다 70%나 더 많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델타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확진자가 30배 이상 많다 보니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최근 사망자의 90% 이상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인데 확진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서 위중증, 사망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11주 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국의 위험도를 모두 매우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55명까지 불어나면서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병상 59.8%, 준중환자 병상 64.5%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12월 초 상황이 이미 시작됐어요. 중환자실은 60% 찼을 때부터 현장, 특히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들은 환자 대기 시작했거든요. 정부는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격리병상의 장기 입원 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겨 병상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임신부와 투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다음 주까지 각각 250개와 600개로 늘리고 이들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하거나 투석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미크론은 독감 정도라더라.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거리 두기도 완화되면서 새로 백신을 맞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 백신을 3차까지 완료했을 때 얘기고 그러지 않을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독감의 6배나 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2월 마지막 주 백신 3차 접종자는 87만여 명.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 줄어 43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1, 2차 접종자 역시 8만 5천여 명에서 4만 6천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3월 1일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이어서 거리 두기도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률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3차 접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져 90%에 육박하는 1, 2차 접종률과 달리 6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가볍게 보며 감염에 대한 경계도 아예 느슨히 풀어버리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위험을 독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신을 접종한 때일 뿐입니다. 실제로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입니다. 반면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경우 중증화나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은 0.07%에 불과합니다.
0.05%에서 0.1%인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인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명률이 0.6%로 올라 계절 독감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인 고위험군에서도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53%로 3차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 오미크론 확진자의 치명률은 사실상 0%입니다. 백신 접종을 3회 맞으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덜 심하고 병원 입원이나 중증화되는 것도 낮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맞는 것이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오는 14일에는 5세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1째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잠시 포격을 멈추겠다던 러시아의 약속.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피난길에 나선 민간인들은 계속되는 폭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또다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도시 4곳에 대피로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총을 맨 경찰 뒤로 여행 가방을 끌고 줄지어 이동하는 사람들. 잠시 뒤 포탄이 떨어집니다.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랐던 10살, 8살 남매 등 일가족 4명을 포함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폭격에 불타는 집, 취재를 위해 들어서는 기자들에게 주민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 다른 포탄이 떨어집니다. Let's go. Let's go. Go, go, go. Move. 아이의 손만 잡고 피난을 나선 사람들은 쏟아지는 포탄에 몇 번이고 길에 엎드렸다 달리기를 반복합니다.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 이르핀, 스토얀카 등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Putin attacking children, Putin attacking elderly people, Putin attacking women. 현지 시간으로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마리우폴과 볼로바하에서 공격을 멈추고 민간인 대피길을 열어주겠다던 러시아.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불타버린 집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나아가지도 못한 채 길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Нас обманул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просили нас подготовиться.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обстреляли нашу колонну автобусов, то есть уничтожили ровно ее половину, то есть не дав. 영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1999년 체첸 침공과 2016년 시리아 내전 때처럼 민간인 밀집 지역을 집중 공격해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І це вбивство, свідоме вбивство. Україна, яку ми знаємо, яку ми любимо, захищаємо і не віддамо жодному ворогу. 한편 휴전 파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던 러시아는 한국 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키이우와 마리우폴, 하르키우와 수미에 민간인 대피로를 열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으로 도시들이 초토화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항전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고 러시아 군대를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 서방 국가들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저고도 비행을 하던 러시아 공격용 헬리콥터. 강력한 무장 능력으로 이른바 사탄의 마차라 불리는 Mi-24 헬기가 우크라이나 미사일 한 방에 격추됩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이후 열흘간 러시아군 10,000명이 사망했다며 결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반러시아 시위도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는 의용군들이 바리케이트를 만들며 러시아의 진격을 막고 있습니다. I feel like a soldier. I know that we will win. I know that this war against Putin is war he couldn't win. 유일하게 러시아가 함락시킨 도시 헤르손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유광장에 모여 평화 시위를 벌였는데
무장한 러시아군이 공중에 실탄을 발사하며 위협했지만 구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공 비행 금지 설정 등 제재를 강화해달라며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나토와 EU 모두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Можна зробити тільки один висновок. Ви також хочете, щоб нас дуже повільно убивали. Це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також і політиків світу, західних лідерів. Від сьогодні і назавжд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국가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더니 연락이 안 되던 2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안에는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며칠 동안 머물면서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원룸 건물 앞으로 구급차와 소방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30분쯤 뒤 경찰이 건물에서 한 남성을 붙잡고 나와 차에 태웁니다. 어젯밤 11시쯤 이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을 내다 보니까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물도 조금 이렇게 삐고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 온 것 같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집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더니 집 안엔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 20대 안모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잠겨있는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에 안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방 안에는 빈 술병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검거 당시 안 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을 사흘 동안 방치했다는 건데 바로 그 방에서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한 적은 없었고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범행 시각을 조사하고 오늘 안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파미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의 환경 파괴의 실태를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기금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환경 파괴를 문제 삼아서 투자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행태를 감시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 지난 2015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의적으로 열대우림에 불을 질러 농장을 개간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위성 관측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의 농장 땅에서 260건의 화재가 관측됐다는 겁니다. 포스코 측은 부인했지만 노르웨이 연기금은 환경 파괴를 문제 삼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모기업인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연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2017년에는 로레알과 이케아 등 2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환경 파괴를 중단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에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함유 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숲을 파괴하는 6개 작물에 팜나무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숲을 파괴한 곳에서 생산한 팜유는 수출도 수입도 하지 못하게 강력히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법제화한다면은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기업에 대해 손대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들의 팜유 산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해외 숲 조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저리 대출을 해줬습니다. 정부는 환경 파괴 논란이 커지자 최근에서야 뒤늦게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김지인 기자입니다. 매일 저녁 집집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들을 이렇게 집 앞에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다 잠든 사이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건데요.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사고를 당할 위험이 적지 않았고 3년 전부터는 낮에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도록 정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량제 봉투에는 이렇게 저녁에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적혀 있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에선 환경미화원들이 낮밤이 바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컴컴한 골목길을 쉴 새 없이 오르고 내리고 쓰레기 더미를 헤집어 노란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골라냅니다. 음식물을 주민들이 막 아무데나 막 던져놔가지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에선 청소차 비상등 불빛에만 의존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날카로운 쓰레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찔리거나 베이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큰 길가를 천천히 달리는 청소차 옆으로 버스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늦은 밤 차도까지 내려와 일하다 보니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도 빈번한 일. 최근 5년간 800명이 일하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야간에 신호 위반이라든가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때려박는 경우가 1980년대 승용차가 늘어나 청소차 운행이 어려워졌고 또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깨끗한 거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은 밤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오늘은 한 4시간 정도 작업. 7년이라 지금까지도 적응이 안 돼요. 뭐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정부는 30년이 훌쩍 지난 2020년부터 쓰레기를 낮에 치우는 걸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처럼 일부만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낮 근무는 단 2곳. 여전히 예외가 원칙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청소차가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싫기 때문에 비켜갈 수도 없고 골목길에서는 댕기면 안 좋죠. 음식물 냄새도 나고 쓰레기 아무래도 날릴 수도 있고 안 좋겠죠.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골목길. 출근하는 시민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사이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옮깁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합니다. 労働時間については普通の公務員と同じになります。 한낮 쓰레기 수거가 일상적인 풍경. 청소차를 보고 직접 쓰레기를 가져다주는 주민도 보입니다. 収集の音だ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のご近所に対する苦情が出てくるのかな。日常的な生活サイクルとかも変わってきますので、いろいろ支障が出てく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感じます。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낮에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쯤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환한데요. 출근 시간대가 지나간 뒤라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주차됐던 차량들이 빠지면서 청소 차량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과 점심 장사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런히 쓰레기를 치웁니다. 장사해야 되는데 왜 안 치워졌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니까 양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주민들도 차차 이해하면서 이젠 낮 청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간이었을 때나 뭐 주간이었을 때나 별 차이가 없고 그래요. 그분들 밤에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저기 하잖아요. 환경미화원들도 사고도 줄고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죠. 손 베이는 경우도 왕왕 있었었는데 사람이 원래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지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상당 지역은 여전히 야간 쓰레기 수거가 일반적입니다. 정부는 2년 넘도록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낮근무 지침을 따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야 첫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야간 근무가 2급 발암물질이라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낮에 충분히 하도 되는데 왜 우리를 밤에 이 일을 시키는지.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구인 이사회.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는 온통 남성들뿐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다릅니다. 성별은 물론이고 성, 정체성, 인종까지 다양성이 곧 창의적인 혁신의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이 악명 높은 유리천장,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깨질 수 있을까요?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차 SC제일은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의 올해 첫 정기 이사회. 이사회 6명 가운데 여성이 2명입니다. 이은영 국민대 교수는 이사회 의장, 손병옥 프루덴셜생명 전 회장은 4년차 사회이사입니다. 이사회의 3분의 1이 여성, 한국 기업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유리천장은 악명이 높습니다. 국내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은 4.2%,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이어 꼴찌에서 4번째입니다. 성차별이 심한 중동국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이 강하고 경력 단절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탈한다는 거. 후보군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세계 최대 생활용품 회사 P&G. 이사회 12명 가운데 여성이 절반인 6명입니다. 흑인이 2명, 아시아인과 히스패닉도 1명씩입니다. P&G는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비슷합니다. CEO인 팀 쿡은 동성애자이고 캐나다 출신 여성운동가 안드레아 융을 비롯해 이사회 9명 중 3명이 여성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건 도덕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그런 데가 혁신에 유리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상장기업의 이사회를 한쪽 성으로만 구성하지 못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유리천장 깨기법입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여성들을 이사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는 내부 승진이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한 사회이사입니다. 구색만 맞추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들의 성과는 어떨까? 메리츠증권이 2018년에 선보인 더 우먼 펀드. 여성 참여가 활발한 국내 기업 30여 곳을 골라 장기 투자하는데 지난해 12.8%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코스피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임원진에 조금 더 다양한 구성이 있을 때 일단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좀 더 우수한 점이 보였다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사회 다양성 비율이 30%를 넘는 기업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40% 넘게 뛰어서 1배럴에 $140에 육박했는데요. 여기에 곡물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기 회복은 더디고 물가만 치솟는 이른바 슬로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1배럴에 $139.19까지 치솟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90대였으니까 불과 2주 만에 40% 넘게 폭등한 겁니다. 곡물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2월 곡물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14% 넘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 수출량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는 가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유가와 곡물 가격이 뛰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곧이어 뜁니다. 2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 5개월 연속 3%대입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물가 상승률이 이러다 4%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은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또 전가가 되거든요. 국내 소비자 물가가 4%를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가 되고 있죠.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슬로플레이션, 경기 회복은 더딘데 물가만 뛰는 상황입니다.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럴 수 있는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면 우리 그 성장률 자체를 상당히 좀 떨어뜨려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물가가 지속이 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 폭등과 수출 차질, 정부가 예상한 3% 경제 성장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최근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50대 노동자가 숨진 지 사흘 만에 또다시 20대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450도가 넘는 도금용 용기에 빠져 숨지고 금형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철제 틀에 깔려 숨진 현대제철 충남 당진과 예산 공장. 불과 사흘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숨지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당진 공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당진 공장에서는 추락을 막을 방지 시설과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상의 위무 조항들이 쭉 있는데요. 안전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특히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도 작업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생긴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또 고온의 용기에 작업자들의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반복됐고 2년 전 근로감독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추락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증거들이 남아 있고요. 당시에 설비만 개선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이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제철 안전보건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멕시코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사상 최악의 집단 관중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7명이 사망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경기가 한창이던 후반 17분. 갑자기 양팀 관중들이 뒤엉켜 주먹 다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고 경기도 중단됐습니다. 쇠파이프 등 흉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원정팀 관중은 그라운드를 통해 대피했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 가족의 모습에선 당시의 다급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홈팀 골키퍼까지 나서 말려보지만 역부족. 도망치다 담장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뒷걸음질치며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 정도로 흐를 때까지 어떤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i mamá, mi papá, mis dos hermanos y mi novia. Golpes por todos lados se veían y de repente se nos brincaban por palcos, por todos lados llegaron. 멕시코 주 정부는 2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 3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Hay 26 personas que requirieron atención médica hospitalaria. Criminal, no me importa dónde estés. 하지만 일부 지역 언론들은 사망자만 17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Realmente han visto los videos en redes sociales, se ve gente muerta, hay gente muerta. 피파도 즉각 폭력 사태에 유감 성명을 낸 가운데 미국, 캐나다와 함께 2026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멕시코의 공동 개최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베이징 패럴림픽 스노보드에서 이재혁 선수가 의미 있는 도전을 마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전체 11호 준중결승에 오른 이재혁. 첫 패럴림픽 무대라는 부담 때문인지 4명 중 출발이 가장 느렸습니다. 그래도 점점 속도를 올려 준결승 진출이 가능한 2위와의 격차를 좁혔지만 인코스를 파고들던 상대와 부딪히며 속도를 잃고 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곤 아쉬운 탈락에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진짜 준비 열심히 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고. 15살까지 비장애인 스노보드 선수였던 이재혁. 훈련 도중 발목 장애를 입어 운동을 접었지만 지난 평창 패럴림픽을 보고 6년 만에 다시 보드를 꺼내 들었기에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연습할 때도 되게 좋아가지고 아무도 저희 스노보드에서 메달 딸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잘하면 딸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어젯밤 첫 승을 거두고 상승세에서 세계 1위 중국을 맞이했지만 9대4로 패하면서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패럴림픽 첫 출전의 긴장감은 이제 모두 떨쳤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캐나다, 슬로바키아와의 2연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도전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NBA에서 나온 버저비터입니다. 시간에 쫓겨 대충 던질 것 같은데 깔끔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또 안 불어도 걱정입니다. 오늘 산불 피해 지역은 연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5km 이하로 떨어지면서 헬기 운영에 불편을 겪었고요. 또 연기와 안개가 강릉 도심으로까지 밀려가면서 온종일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이동성 고기압이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압 차가 적어져 바람이 약해지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바다로 나갔던 연기가 거꾸로 들어오면서 하늘이 온통 뿌얘지겠습니다. 이 비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기간이 멀다 보니 변동성이 큽니다. 내리는 양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오늘 건조특보가 더 확대되고 단계도 더 올라갔습니다. 경북 안동 등지에는 건조경보, 전남 장흥과 전북 무주 곳곳으로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의 실효습도는 최저 2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영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대선일인 수요일에는 날이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불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